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에 북한의 예사롭지 않은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 여야는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여야가 입장을 내놨는데 그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의 집단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더욱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의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탄착한 미사일 도발입니다. 공격 의도가 없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을 핑계로 했다는 점에서도 명분 없는 도발입니다. 예,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례 없는 도발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이제 발사했다고 합참이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9.19 합의라든지 그리고 남북 간의 이제 군사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하면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북한은 이제 지금 한미 이 공중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합 훈련이죠. 비질런트 스톰.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 달라는 위협이자 또 그 이면에는 읍소죠. 예, 그런 그 전략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북한의 그 박정천 북한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그 비서고 그다음에 이제 군 서열로 따지면 김정은을 제외한 군 서열 1위입니다. 예. 이 박정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께 낸 담화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미 공중훈련이 비질런트 스톰인데 이거는 과거에 미국이 1990년대 초에 이라크를 침공할 때의 그 작전명인 데저트 스톰을 본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질런트 스톰은 북한 정권 종말을 위한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미사일을 쏴대는 거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역시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말아달라는 읍소입니다. 또 협박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속 훈련이 있어 왔던 것을 지난 5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평화 공세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무드 속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던 한미 훈련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의식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에서 이런 다양한 탄도미사일 또 방사포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는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고요. 또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들어온 이제 속보를 보면 이제 북한이 오늘 쏜 탄도 미사일의 종류가 대충 드러났는데 중장거리 이상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이 이제 합참에서 또다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제 9.19 합의 파기라는 것은 계속 이제 우리 정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9.19 합의라는 것이 이제 지난 2018년이죠.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인데, 자, 이거를 이제는 뭐 파기해야 될 때가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도발을 참 우리가 규탄하기도 지칠 정도로 예. 북한이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계속 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말 전례 없는 이런 도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9 군사 합의가 무너졌고 이거를 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보면 저는 9.19 군사 합의뿐만 아니라 그간의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근본적으로 깨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지 어떤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깨고 어쩌고 이 차원에 이미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근본적인 더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 행태를 보면 과거에 뭔가 그 대화의 협상의
명분 쌓기라거나 아니면 한미가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니까 하지 마라라는 이런 식의 명분 쌓기였다면 지금은 그 한미나 남북 관계의 이런 본질적인 것과 무관하게 본인들만의 길을 가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는 오래됐고요. 핵 보유국이라는 것도 천명을 했고 특히 얼마 전에는 핵무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법령에다 담았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은 우리는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와 무관하게 우리의 핵무력을 강화시키면서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한반도 문제에 크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지 9.19 군사 합의를 깨냐 마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한반도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미 간의 튼튼한 안보 문제 그리고 우리도 국방력 강화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북한을 계속 이렇게 도발로 계속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그런 대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도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볼 점은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유도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NRR 이남으로 떨어졌다는 점이잖아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실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울릉도로 향했던 탄도 미사일이 이제 167km 전방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그 방향은 완전히 울릉도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서는 공습 경보도 울리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이것은 대남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대남 공격용 실전 무기들 그런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이런 실험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은 지금 다양한 무기를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또 그 IRBM이라고 하는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어제 쏜 그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괌, 하와이, 또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지금 투발 수단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 이동 수단을 그러니까 앞에 이제 탄두를 핵을 실을 것이냐 무슨 화학탄이나 생물학탄을 실을 것이냐 이거의 차이지 모든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북한의 전통적인 갓근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갓을 쓰면 끈이 2개잖아요. 예. 끈 2개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갓을 못 쓴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미 관계든 한일 관계든 2개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붕괴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그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사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 한 거 가지고 친일 국방이다 이래 버렸잖아요. 예. 그거는 북한의 전술에 완전히 말려드는 겁니다. 한미 관계든 한일 관계든 2개 중에 하나만 망가뜨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친일 국방이다 우리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한일 관계에 금이 가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한미일 안보 삼각 협력 체제를 깨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도발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안해동하면 안 되고 예. 우리는 정상적으로 한미 동맹 간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 이거는 매년 실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평화 분위기다 뭐다 해가지고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도 자제를 하고 연기를 하고 보류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하니까 북한은 지금 발끈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김영우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이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대북 정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정답이 없었습니다. 있었더라면 북한이 저렇게 핵무력이 강화하지 않았을 거고요. 한반도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을 그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로 돌아가면 2017년에 굉장한 어떤 한반도의 전쟁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북한이 계속 ICBM을 발사했고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까지 했고요. 그간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그 굉장한 거친 언사들로 인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워낙 고조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 전쟁을 불사하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로 가자. 그래서 그 다음에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새로운 계기가 됐었고요. 4.27 판문점 선언도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 합의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북미 정상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결과물이 있어서 정말 한반도가 비핵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의 평화의 노력들이 다 수포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어떤 정부든 특히 박근혜 정부도 그랬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어떤 정부도 전쟁을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결과가 이게 이런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이런 핵무력이랄지 이런 국방력이 강화되고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은 없어야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야 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 방법론을 현 상황에 맞게 찾아내는 것이 정치권의 몫이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정답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똑부러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정답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용, 그러니까 한미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용 훈련이거든요. 한 번도 훈련을 하면서 북한 쪽으로 무슨 미사일이든 폭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또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 훈련의 의미가 북한도 인식할 정도로 우리가 예외를 두지 말고 이거는 계속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북 평화회담이다 해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가 사실 북한에 이제 시간만 엄청 벌어준 건데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고 말이죠. 예. 그런 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일이 저는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미 그 연례 훈련 같은 것이 당연히 우리는 방어용인데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공격용으로 보고 남한의 어떤 명분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잠시 그러니까 뭔가 유연적으로 하는 거죠.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남북 관계를 좀 발전시키고 한반도를 좀 평화롭게 가자. 이런 약간 선후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북한의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든 긴장의 시기든 북한은 핵무력을 계속해서 첨단화하고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관계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걷고 있는 그 길,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지켜야 북한이 이런 오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오늘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은 이제 중장거리로 알려졌다고 이제 합참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미야기현이 이 일본 본토 북부에 위치한 미야기현은 경계 경보를 내렸다는 소식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때 이제 경찰의 현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먼저 장동욱 기자의 기사를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지휘부가 첫 보고를 받은 건 1시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밤 11시 34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하지 못했고 2분 뒤 김 청장이 이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건 여기서 40분이 더 지난 다음 날 0시 14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발생 38분 만인 10시 53분 소방청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것과 비교해서도 1시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참사 상황에서 최고위층 지휘부 소통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청장께서 그렇게 하위직한테 책임을 돌리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또 그 충격 한 번 더 받고 다들 떠나고 싶다는 말을 저한테 해요. 경찰은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윗선부터 책임지라는 경찰 내부 반발이 격화되면서 수장인 경찰청장은 물론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에 이어서 이제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이제 드러났죠. 용산 경찰서장이 이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보고한 시점이 사고 발생한 후에 1시간 21분 후에,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보고를 받은 것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59분, 거의 뭐 2시간이 다 지나서야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는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121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은 지금 국가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정말 지금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4시간 전부터 국민들은 다급하게 112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묵살이 됐고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나중에 봤더니 보고도 늦었습니다. 대통령부터 받았고요. 장관은 또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내부 연락망을 통해서 받았다. 그리고 경찰, 가장 그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 경찰은 가장 나중에 알았다. 2시간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시스템이 뭐가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며,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도대체 어떻게 이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진상규명,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국가 운영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 있는지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똑같은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단지 사건,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국민들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112 신고를 이제 재난 상황은 또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재난 상황은 소방청 관계 관할이기 때문에 소방청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경찰이 아닌 소방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네. 자, 그래도 이게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됐던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됐던 사실 이제 정치권의 잘못도 크고요. 예. 지난 수년 동안 검수완박이다, 또 경찰국 만든다, 또 자치경찰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무슨 제도 개선하고 뭐 수사력을 뭐 분산하고 이런 데에만 온통 나라가 국력을 소비한 겁니다. 또 집회 시위 또 그것도 막아내고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썼는데 정작 진짜 필요한 치안 행정에 있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 경찰 수뇌부는 완전히 마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그 사고가 났는데 경찰 수뇌부가 뭐 1시간 넘어 이상 그 보고를 받는데 1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보고를 받는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 인식에 대해서 상황 정보에 대해서 긴급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문자 메시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뇌부가 어떻게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상황 보고를 1시간 20분이 걸리고 1시간 50분이 걸리고 말이죠. 같은 서울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래서 이것은 책임으로부터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고요. 이것은 당장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찰한다 뭐 하는데 자체적으로 감찰이 잘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외부 인력에 의한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장관도 행안부 장관도 너무나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국민들을 2번, 3번 더 분노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뭐 정책의 잘못을 떠나서 국민들이 어떤 심정인지에 대한 그 공감대가 전혀 없는 발언들을 하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저는 장관의 자격이 정말 없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이번에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뭐 오늘 내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애도 기간인데 아마 이것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